오늘은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로봇이라는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는 의의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명한 아시모프 로봇 3원칙을 직접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인공지능 관련된 자료들에서 끊임없이 언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필연적으로 로봇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시대를 미리 경험해 본다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작가의 상상력이 창출한 세계이지만 그 세계는 최소한 미래에 가능한 세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세계와 인간 사회에 대한 본질적인 면을 건드는 한 그것이 우리의 세계가 될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아이로봇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책은 생각보다 재미있는 책이거든요. 반전도 있고 극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미리 알고 있으면 실제로 이 책을 읽으실 때 재미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로봇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오쏘가 했던 생각들을 나누는 형태로 진행을 할 테지만 그 과정에서 스토리에 관한 스포가 포함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을 때는 우선 이 아시모프 로봇 3원칙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합니다. 제1원칙은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 해서도 안 된다. 제2원칙,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제3원칙,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로봇 자신을 지켜야 한다. 처음에 등장하는 로봇은 로비라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글로리아라는 어린 소녀의 유모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너무 로봇을 좋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하면 로봇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털어놓는 아주 그런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강아지보다 이 로봇을 더 좋아했을 정도니까요. 한편 이 글로리아의 어머니인 웨스턴 부인은 이 로봇을 매우 걱정하게 됩니다. 로봇이 혹시나 부품이 잘못되어서 아이를 다치게 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 남편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로봇 제1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해를 입혀서도 안 되고 위험한 상황에 빠진 인간을 모른 척 해서도 안 된다는 그 원칙 말이죠. 하여간에 이 부부는 결국에 로봇을 없애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봇을 없앴는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소녀의 고집을 꺾지 못하게 되고 다시 로봇을 찾아오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기준이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판단은 결국에 현재의 지식과 직관을 동원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요. 근데 그 미래라는 게 기준도 여러 가지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현재의 기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스티를 로봇에게 가져다 달라고 하면 그것이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스트레스를 풀게 해서 지금 당장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 건강을 조금 잃을 가능성과 지금 기쁨을 느낀다는 확실성 사이에서 어느 기준의 가치를 두고 로봇이 결정할 것인가. 또한 로봇에게 아이를 돌보라고 했더니 아이가 다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가 놀지 못하게 강제한다던가, 그래서 사실 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모험이 필요한 법인데 이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게 결국에 이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원칙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단순한 원칙은 아니다. 두 번째 나오는 로봇은 스피디라는 로봇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셀레늄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 임무가 매우 위험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명령을 내릴 때 강한 어조로 명령하지 않고 평이한 어조로 이 로봇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이 원칙이 약하게 작동하고 로봇 자신이 다치지 말아야 한다는 3원칙이 강하게 작동해서 이 두 명령이 균형을 이루면서 임무를 완성하지도 그렇다고 임무로부터 퇴각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어떤 작전을 세우느냐면요, 인간 자신의 위험한 모습을 이 스피디라는 로봇에게 보여주어서 1원칙을 근거로 이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로봇이 되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간들이 타고 갔던 또 다른 구형 로봇들이 있었는데 이 로봇은 인간의 명령을 어기고 위험한 상태에 빠진 인간을 보자마자 구하려고 달려오게 됩니다. 제발 오지 말라고 아무리 명령을 해도 듣지 않게 됐죠. 인간을 구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인간들이 세운 원래 작전의 목표인 스피디라는 로봇이 이 위험한 인간을 보고 되돌아올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작전에 실패하게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강렬했던 것은
이 구형 로봇이 인간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지멋대로 행동해서 일을 망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래의 어느 날 로봇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 반드시 이런 종류의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 로봇에게 자율성을 주어야 하는가 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완전한 로봇으로 가는 도상에서 로봇은 인간과 다른 종류의 지능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질적으로 인간과는 다른 지능을 보유한 그런 존재가 나타났을 때 그 판단과 결정은 반드시 인간과 다를 수밖에 없다. 사실 인간들조차도 각자의 판단과 결정이 다르고 또한 각자의 삶의 의미가 다르고 그래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정답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로봇이 어떤 인간에게는 잘 들어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인간과는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로봇은 상충하는 가치관들 속에서 누구의 가치를 수호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결정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주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사 로봇이 범용 지능을 갖추었더라도 좁은 인공지능의 칸막이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큐티라는 생각하는 로봇이 나옵니다. 이 로봇은 특이하게 인간의 말을 전혀 믿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세우는 그런 로봇입니다. 로봇에게 너는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말을 해줘도 도대체 믿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다른 로봇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굉장한 연기인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효율이 떨어지는 열등한 존재이다. 그러니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이 로봇에게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몸이 다른데 지능이 같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능에는 감정적인 요소도 있는 것이고 관계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세계 자체가 다르게 형성이 되고 세계가 다르면 문제 해결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100번 양보해서 로봇이 모든 측면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인간보다 나은 존재라고 했을 때 그 나은 지능을 통해 내리는 판단과 결정은 인간과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것을 우매한 인간에게 강요했을 때 인간이 그것을 행복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만의 판단을 고집하는 로봇을 어찌할 것인가?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논리가 통하지 않고 고집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을 그냥 외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로봇이 미래에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는 로봇인데 열등한 인간이라 생각하여 혹은 주입된 가치와 지식에 맞지 않는다 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답답한 일이겠죠. 그래서 미래의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인간은 로봇에게 주먹을 날리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실제 이 스토리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로봇 큐티에게 욕설을 내뱉게 되고요. 논쟁 중에 이 로봇은 인간이 신성모독을 했다며 특정 장소에 대한 출입 제한을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느 날에는 로봇하고 인간이 여기저기에서 싸우는 모습이 눈에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로봇은 데이브라는 부하들을 거느린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6대의 로봇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로봇이 말을 듣지 않고 혼비백산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때 이 로봇은 계산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하 로봇 한 대를 총으로 쏴서 망가뜨리자 이 로봇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인간도 뇌의 어느 부위가 망가지면 감정의 이상이 생기고 또 어떤 부위가 망가지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고 기능들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인간과 완전히 같은 구조를 갖춘 로봇이 아니라면 마치 어느 곳 하나에 나사가 빠진 것처럼 인간과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허비라는 마음을 읽는 로봇이 나오는데요. 이 로봇이 거짓말을 마구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로봇이 거짓말로 이 사람을 속였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미 회사의 후계자가 되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로봇이 이런 거짓말을 왜 했냐면요. 인간과 대화하는 순간에 그 인간의 마음이 실제로 어떠한지를 읽고 그 사람의 마음이 원하는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말이죠. 그래서 이 로봇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1원칙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들이 혼란에 빠지게 하고 거짓을 믿게 함으로써 진정한 해를 입게 한 것인데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로봇에게 선언적으로 원칙을 주입하는 것은
이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연결주의의 방식으로 학습을 통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인간들의 사회에서 보고 배움으로써 도덕적인 인간,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로봇들이 학습해 나가는 방식이 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의 몸과 인간의 몸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학습도 미묘하게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들의 몸을 토대로 역지사지하지만 로봇은 로봇의 몸을 토대로 역지사지하게 된다. 그래서 이 몸의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의 전개도 다르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 에피소드에서 또 다른 측면은 인간들이 로봇에게 물어보고 그 잘못된 답을 토대로 잘못 행동하는 모습은 현 시대에도 이미 그런 모습들이 많이 편재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로봇으로 바뀔 뿐 문제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사람들은 대체로 독자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전달하는 이야기 혹은 누가 주장하는 이야기들에 상당수 의존을 하게 됩니다. 자꾸 그러한 의견들을 듣다 보면 대부분은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존재하게 되는 사회는 끔찍한 미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로봇이 무엇을 통해서 배웠는가, 그것이 잘못된 사실들 혹은 왜곡된 관점에서 인간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확산될 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겠다. 그래서 인간들은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내게 되고 좋은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 자체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로운 미래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스터 시포라고 자존심 때문에 사라진 로봇이 등장을 합니다. 이 로봇은 1원칙이 일부 삭제된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위급 상황에 인간을 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삭제하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소극적인 원칙만 살려둔 상태입니다. 인간들이 감마선에 잠시 노출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들에게 별로 위험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로봇들이 인간을 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감마선에 노출돼서 로봇들이 망가지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자 일부 로봇들에 대해서 이 제1원칙을 일부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봇 중에 하나가 어떤 인간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고는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이 원칙은 살아있으니까 인간의 명령을 따른 것이죠. 이 로봇은 열등한 인간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자존심이 상해했고 자신을 찾을 수 없게 평범한 로봇들 사이로 숨어들게 됩니다. 똑같이 생긴 로봇들이 존재를 하지만 그중 하나는 독자적인 생각을 하는 로봇이 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빨리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 로봇 회사는 곤욕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거기 있는 로봇들을 다 없애버리기에는 로봇의 가격이 비싸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선을 넘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개인이 되었던 회사가 되었던 인공지능과 로봇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고 뭔가를 진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온다. 분야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인간 배아를 상대로 유전자 편집을 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이미 그것을 시행을 해서 법의 처벌을 받은 허젠쿠이라는 학자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핵무기가 탄생한 이후에 온 인류의 관심사항이자 철저한 관리 대상이 된 것처럼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기술들을 개화시켜 나가게 되고 그것을 관리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 지성의 발판이자 자율성의 근거일 수도 있는 이 몸이 또 욕망을 못 이겨서 사고치는 모습들, 그것은 책의 일화처럼 수익성을 추구하는 한 회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한 자신의 이름을 인류에게 첫 번째로 무엇을 시행한 학자이다 라는 이름을 남기려는 그런 욕망의 한 결과물일 수도 있고요. 그 반면에 이 로봇의 폭주를 막으려는 의지들, 생존의 의지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미래이다. 한편으로는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단히 흥미로운 세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책의 후반부에 가면 로봇이 정치인 혹은 지도자가 되는 세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로봇 세계는 인류 전체를 상대로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렇자면 결국에 일부 해가 되는 인간들을 이 보트에서 떨어뜨려야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책에서 그리고 있는 바이얼이라는 로봇은 성공적인 정치인의 삶을 살다가 물론 본인이 로봇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숨기기는 하는데 임무를 잘 완수하고 스스로를 해체함으로써 사라지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로봇들의 에피소드였고요.
작가가 그리는 세계 덕분에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문학 작품을 읽는 그런 의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미래를 그려보고 상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작가가 살던 시기의 기술 수준과 지금의 기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묘사들이 조금 구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로봇이 인간의 버금가는 능력을 획득하게 되었을 때 인간 세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작가의 상상력으로 보여준다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절감하게 되는 것은 로봇의 성능이 높아지는 만큼 자율성을 부여하는 문제와 동시발생적으로 통제력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핵무기를 다루는 것만큼이나 인류가 끊임없이 입에 올리는 주제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번 뚜껑을 열면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통제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인류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의의는 체험을 통해 세계관을 그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보성 책들을 많이 읽는 오쏘의 입장에서 이 문학 작품의 체험을 통해서 세계관을 한번 그려보고 공부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보성 책이라기보다는 체험의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직접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